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유가족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버지 허양도 사용을 원한다고. 네. 너무 벌이 적은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5년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사형제 존폐 여부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흉악범에게 인권 및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잡고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선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박탈했으면 그러면 자기 생명도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일부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수감 비용을 해결해야 하니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 생각하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금양, 피복, 의료, 연료비 등 수형자에게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올해 기준 1인당 연간 201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박탈시킬 권한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형이 다른 형태의 형벌에 비해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유엔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이 범죄가 늘어나는지를 조사했는데 그게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2011년 사형제 폐지 운동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사형수 트로이 데이비스가 사형 선고 20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건은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억울한 죽음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사형제 폐지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인 사형. 과연 사형제는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악인지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적 살인인지 그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참 쉽지 않은 주제, 그리고 또 뜨거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MBC 100분 토론 함께 해주신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맞은편 쪽입니다.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자유경제원장이신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늦은 시간입니다만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논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뜨거운 주제인 만큼 시민논객의 아주 날카로운 참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MBC 100분 토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분 토론 오늘 사형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최근 큰 문제는 사회 안전망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참혹한 범죄, 그 흉포성이 날로 그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를 돌이켜봤을 때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에 보면 서진환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했었죠. 20대 여성을 그야말로 참혹하게 살해했던 오원춘. 그런데 그 형량이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법의 온정주의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이 법학자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전문가들께 이 두 사건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런 흉악범죄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이 법원의 판결은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법관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 양심이라고 해서 일반 다수인은 모두 A라고 하는데 판사만 B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건전한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꾸 이 국민의 여론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 중서의 유럽 시대에 뭐 마녀 재판 또는 뭐 우중 정치 이럴 때는 뭐 여론이 수준이 낮고 감정이고 공분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이 곧 국민의 법 의식이고 규범 판단이고 정의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민의 여론, 뭐 심지어는 여론이 대통령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또는 괴리가 있는 재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형벌의 적정성과 정당성의 문제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 사형 선고를 대단히 신중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경향을 보면 되게 한 사람을 살해하면 되게 무기징역이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진보적인 인권주의자들에게도 묻고 싶은데 이 한 명의 생명이나 100명의 생명이나 그 귀한 가치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익을 생명을 최고의 절대적 법익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을 살해해도 그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잔혹하고 또 이 행위자가 책임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 외에 또 뭐 감경 사유가 없다고 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든지 또는 증거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체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또 사람을 많이 살해하면은 할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이것은 형벌의 적정성 문제에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무기형이나 집행을 안 하는 경우 뭐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로 많이 드는데 저는 과연 이 무기징역이 이 책임에 상응한 형벌인지 형법학자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좀 다뤄야 될 큰 주제가 그러니까 아닌가 뭐 싶습니다. 10명, 15명을 살해해도 내 목숨은 보존된다. 예. 그런 이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형벌의 정당성도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두 사건을 제가 예제로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 국민의 법감정이라든가 이것과 판사의 판결이 좀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호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영란 교수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우선 그 사형이라고 하는 그 형벌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은 그 복수가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에 의한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라고 하는 그것은 언제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어떠한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세우고 국가 공권력으로 형벌을 세웁니다. 그리고 재형법정주의를 비롯해서 책임주의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들이 법치국가 원칙 그리고 재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반윤리적이고 흉악범에 대한 형벌이 국민들과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적인 감정으로서 그것하고 국가의 유일적인 존재로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국가가 절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절도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살인을 안 된다고 하면서 법의 이름으로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사형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전 원장님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군요. 국가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사형을 살인으로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신데 좀 그런 것 같네요. 우선 사회자가 그 말씀하신 지금 두 사람 한 사람은 서진환이죠. 한 사람은 오원춘으로 돼가 있는데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중국 사람들 다 중국 발음대로 부르잖아요. 뭐 습금핑이라 안 하고 시진핑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이한춘이라고 불러줘야죠. 왜 이게 중국 눈치 보는 겁니까? 왜 자꾸 오원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이한춘이라는 이 중국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을 300 몇십 조각으로 낸 사람이에요. 여자를 아무 관련 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강간을 한 다음에 350 몇 조각으로 그 조각을 내서 처분을 한 인간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입니다. 그리고 서진아라는 사람은 유치원에 그 애 데려다 준 어머니를 성폭행을 하고 경찰이 밖에 와 있는데도 칼로 찔러 죽인 그런 잔인한 자입니다. 이 자가 하는 말이 강간을 많이 해봤지만은 이렇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를 지금 사형을 안 시키고 무기를 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제주도 올레길에서 강간하고 살인을 한 강승익이 징역 23년 선고했어요. 또 통영 초등생 그 성폭행하고 살인을 한 김전덕이라는 사람 이것도 사형 선고하라고 무기 선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형 제도를 마치 그 유지를 하고 사형을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하면 비문명국인 것처럼 그렇게들 해서 마치 사형이 반문명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이 오도를 하고 그리고 사형을 폐지해야만 우리도 문명국의 반열에 올라간다. 이유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응보형뿐 아니고 또 복수적인 기능도 있고 또 하나 교화적인 기능도 있고 하지만 형벌에 있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위화형이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가 된 다음에 형벌을 받아서 얻는 불쾌감이 더 커야만 범죄가 줄어듭니다. 실제 우리가 97년도 12월 말에 이 사형 집행을 중지를 딱 하고 나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형 집행 안 한 나라다. 오은춘이가 이 우이한춘이라는 이자가 바로 그 대상자입니다. 한국에는 사형 집행 안 한다. 선고해봤자 절대 집행 안 한다. 이러니까 재판도 빨리빨리 그냥 응대를 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범죄가 흉악범이 상당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형법의 기능 중에 위하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도 바로 그 점을 강조를 했어요. 아직도 위하형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 이 사형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생명권이 아무리 절대적인 권리고 하지만은 이 법률로서 유발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헌재 결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헌재 결정을 이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성 의원님은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안 해요. 대단히 유감을 하고요. 대해서 그리고 형벌의 일단 잠시만요. 허 교수님 말씀을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허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이야기를 가운데서 좀 잘라버리니까 갑자기 제가 말씀한 것 중에 그러면 절도범에 대해서 상습적인 절도범이 아주 손으로 합니다. 손을 잘라버리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도 손을 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살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로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997년 12월 30일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정권 당시에 23명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인 1998년 사형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산덕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2차례 사형을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살인사건이 급증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캐나다의 경우에 지금부터 23년 전에 인구 10만 명당 1.7명, 23년 전에는 3.2명 정도가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23년이 지난 현재는 1.7명입니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형이라는 것이 살인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흉악범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라는 전제에 있는데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확정적입니까? 있다라는 입장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때 의심스러울 때는 형법에서 어디로 가나 하나요? 죽여야 되나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 한 질문은 죽이지 말라고 왜 죽이는가 나는 그걸 질문으로 이해를 해서 충분히 저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윤리적인 존재인데. 잠깐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와 형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98년 이후로 매년 평균 그 살인사건이 193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통계입니다. 그래서 약 한 32%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과거의 살인사건과 틀려서 아주 잔인한 사건들입니다. 토막살인이라든지 강간 후의 살인이라든지 과거의 살인사건은 격정범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미국으로 치면 중고살이라고 하죠. 아주 계획된 범죄, 고의적이고 아주 나쁜 그 살인 범죄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미루고 봐서 우리가 사형을 집행을 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범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슬이 없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도 그 점을 바로 지적을 한 겁니다. 한번 좀 그 말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중에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전 원장님 말씀 마저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를 예로 드시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절도죄를 저질러서 만약에 체포가 되면 뭐 죽여버린다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팔금법 취질처럼 노기로 삼다라든가 아니면 팔을 하나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자른다라든가 이래 되면 가령 절도죄로 잡히면 받는 불쾌감이 너무 크니까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발각한 사람을 죽여버리죠.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형벌 또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살인죄가 우리가 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사이 그 사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대부분 흉악한 연쇄살인범이거나 그 살인 후에 강간 후에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토막 범죄를 낸다거나 하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과거처럼 사상범이라든가 정시범을 사형시키는 예는 요사이 문민국에서는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제는 이 흉악범을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60명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60명을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 60명을 과연 언제까지 먹이 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그 사형 집행을 모함으로 해서 위하 형벌적인 기능을 전혀 없앰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이런 흉악범죄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그 결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인당 사형수의 현재 지금 60명, 1인당 한 200여만 이상입니다. 60명이면은 그러면은 한 1억 2,2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데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에 많은 사법살인도 있었고 그리고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도 있었고 재심을 통해서 수백억을 지금도 국가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했던 거 윤리적인 국가가 절도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횡령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가가 해서 되겠느냐고 했는데 왜 딴 것을 대답하면서 제가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 자꾸 국가가 살인을 했다, 또 제도적 살인이다,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가 팔다리 달린 사람입니까? 국가가 어떻게 살인합니까? 살인은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우리 모두가 구성한 무형의 정신적 구조물입니다. 국가는 제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왜 살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 개념의 차이를 말의 표현으로 호도하려고 하십니까? 국가는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합법적 우리가 만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승재원 위원께서 지금 한 번도 발언을 못 하셨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말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승의원님께 먼저 드릴게요. 예.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토론을 통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 집안에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둘이가 있었는데 한 장자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고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첫째 아들의 부인은 아버지에게
둘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어머니는 둘째를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그다음 변호사님,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옆에서 보는 저 어린 마음으로는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정말 용기 내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있어서 그 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최선을 선택할 것이냐, 보다 덜 위험한 차선을 선택할 것이냐. 흉악한 사람, 그 피해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정말 가슴 뛰는 설레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데, 집에 닭상 돌아갔을 때 그 사랑한 사람이 없을 때의 상실감과, 보통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그럽니다. 자기 딸이 누구를 좋아했을 때 그 남자가 너무나 싫다 그럽니다. 왜? 우리 딸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딸이 없을 때 그 피해자의 마음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슬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것은 직접적인 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 다른 정의의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에 있어서 어떤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다른 모든 부작용이 없으면 그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교수님 말씀하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 흉악자를 죽여서 흉악범이 발생하지 않으면 흉악범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흉악자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흉악범죄가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한 최선보다 덜 위험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반론을 듣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반론 재반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이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형이라는 제도를 법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은 엄정한 그 법, 약속의 이행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허 교수님 반론이 있으신가요? 예, 듣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까 국가 국가를 위해 들먹거리고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냐 하는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적어도 국가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대표해서 하는 것 보았어요. 그리고 국가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실정법인 형법이 있고 형법보다 더 차원 높은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의 존치 이유를 110조 4항 단서를 두고 그래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뭔고 하니 그 내란이나 요한 같은 그러한 국가 혼란 시에 사형 선고만은 3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만일 형법 안에서 또는 형사특별법 안에서 사형 제도가 없으면 헌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형법에 근거해서 사형 제도고 존치를 입증 정당성을 논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헌법에 근거해서 형법이 그 하위법이 사형제도 정당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헌재는 형법에 있으니까 제도상으로는 형법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헌법에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헌법 안에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형제도 합헌을 하고 했고 그것도 9명 중에 4명은 위헌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6명이 안 돼서 위헌 판결이 안 됐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이 헌법이나 헌법의 근본 정신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으로서 기능이 언젠가는 폐지돼야 되겠죠.
네.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좀 잘못된 걸 좀 바로 잡고 방금 헌재 판결까지 관련돼서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형수 한 달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211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먹는 값하고 피부급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 독방에다 집어넣고 관리 감독하는 그 우리 교도관의 비용, 그 건물 유지비까지 다 계산을 하면요. 60명을 유지하는데 13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형수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1년에 13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방금 하신 말씀이 헌법재판소가 형법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그 헌재 결정문을 안 보신 것 같아요. 헌재 결정문에 보면 95년도 처음에 헌법 소원이 있었을 때 그 결정문 내용은 범죄 예방 효과와 그 국민의 법 감정을 이유로 사형제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5일에는 바로 헌법 규정의 그 생명권을 이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그건 맞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의 그 37조 2항에 있는 법률 유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야 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그 위화력이 강한 이러한 형법의 어떤 사형 규정이 있는 형법을 존치해놓고 있지 않으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 법률 유보 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마지막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사형의 일방 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가설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모습보가 나왔습니다. 예. 그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생명권은 절대적 하나의 기본권은 맞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 사형수의 생명권이 그 절대적 기본권에 속하는 생명권으로까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좀. 아니요,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금 성 의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죠. 아까 그 비용 문제에 대해 13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 속에 그러면 그 사형수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는 다른 일반 유기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범죄자들이 같이 있는 거지 사형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13억이라는 비용 자체가 그 사형수만을 위한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산출의 문제는 그 전체에 있는 공동의 어떤 생활 속에서 기존에 있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60명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위해서 13억이라는 돈, 만일 13억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13억이라는 돈은 정말 고귀한 사람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생명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것만을 지적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오판의 소지도 있고 충분히 개성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13억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놓은 거 무기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형의 위화력이 생각보다 살인죄보다 낮다고 얘기했는 거는 우리 지금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이후에 형법이 개정되기 전의 그런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수가 보통 한 10년 정도의 어떤 가석방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석방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충분히 나이 한 40 전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50대에 가석방이 되고 가석방에 대해서 나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그 가석방 규정에 보면 무기수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지금 있어야 됩니다. 20년 이상 있어야 되고 20년이 지나야지만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그렇게 어떤 그 무기형의 어떤 그 상한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기형의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사형과 동일한 정도의 위화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위화력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정말 무기수와 사형수 간의 범죄의 위화력의 차이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되었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그 자료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니 글쎄 이 결정문이요. 2010년 나온 결정문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전 원장님 말씀 듣고 얘기를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사형보다 그 무기징역형으로 사형과 비슷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그 가설이 현재로서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2010년도 결정문에 아니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그리고 현재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참 중대한 실수를 하는데 아까 하시는 표현이 사형수의 지금 생명을 두고 고귀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13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유영철의 생명이나
우이한춘 같은 그런 자의 생명을 고귀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죽은 자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생명권은 고귀합니다. 생명은 그런 식으로 그런 인간의 길을 포기한 자들의 생명까지도 고귀하기 때문에 13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 그 60명 중에 자리에 함께 있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60명 중에 그 60명의 2명, 지금 지나가신 분은 2명이잖아요.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 잠시만요. 그 자, 이 부분에서 잠시만요. 좋습니다. 예, 전 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그 논리를 펴시다가 이제 감정이 좀 격해지신 것 같은데 잠시 좀 진정을 하시고요. 이경영 교수님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 주제 짧게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것 같고 서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형벌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있어왔던 아주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 사형을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이 범죄 억제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 있는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니까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범죄 억제력이 있습니다. 왜냐? 형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방 기능입니다. 그 예방의 증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예방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방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억제력입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남의 목숨을 빼앗으면 내 목숨도 위험하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죠. 위하 기능, 경고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증거를 보면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 파괴범이라고 당시에는 아주 사회적인 용어로 모두 다 가정 파괴범이라고 했는데 강도 강간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존파들을 집중 심리를 통해서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 파괴범은 현격히 줄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싱가포르의 경우는 마약 범죄의 경우에 사형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싱가포르이 지금 마약 청정국이 되었습니다. 그 꼭 사형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보세요. 마약 범죄와 총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청정국입니다. 왜냐?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 그다음에 총기류도 총기,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이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고 총기 범죄의 청정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총기 가지고 이제 와서 총기를 규제하느니 마느냐 합니다.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위하력이 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일에 폐지하자고 하면 그 사형을 두어서도 하나도 범죄 억지력이 없다. 그 사형이라는 것이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증명을 해보십시오. 폐지하는 주장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인데요. 있는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론 있으신가요? 예. 아까 우선 형벌은 전통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은 전통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을 없애려면. 정말 불필요했으면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필요악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는 전부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교수도 보내지들 않았습니다. 왜? 농경국가니까 재산이 없죠. 국가가 재정이 없으니까 교수도 질 돈도 없고 간수도 없었죠.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죽일 수밖에. 안 그러면은 복수를 하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200년 전에 징역형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서 상당히 많은 수가 사형에서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전부터 점차 사형 폐지국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97개 국가가 완전 사형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법 내지 군형법까지도 다 폐지를 했었고 일반 형법에서 폐지된 나라라 포함 35개의 우리나라 한국과 같이 사실상 10년 이상 폐지된 나라가 140개나 됩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가 사형을 선고를 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 집행한 나라가
58국가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최근에 줄어들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21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수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해마다 이렇게 폐지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존재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살인한다는 것 자체가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유럽 인권선언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는 그것은 정당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비용 문제라고 아까 했는데 그래 사형제도를 두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고 하니 완전한 범죄를 범하려고 작전을 하고요. 둘째로는 그 사건을 재판을 엄청 온갖 비용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질질 끌게 해서 미국 경우를 보면은 한 사람의 사형수를 집행하는 데까지 비용이 약 한 150만 불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도 사형을 제도를 선고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집행한다면은 수사 비용뿐만 아니라 재판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갈 거고 또 하나 더 완전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2차, 3차적인 그러한 사건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형제도가 있어서 왜 재심 사건으로 무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엄청난 세금 아까 1년에 13억이라 했지만 13억만 우리가 그 국가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그리고 13억 정도는 우리나라 300조가 넘는 돈 안에 지극히 적은 돈이고 이런 비용 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세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면 좀 조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헌법재판소가 10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은 존엄하고 국가는 그 개개인의 기본권의 불가침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조 2항 후단에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대.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도죄 할 때 손을 자릅니까? 강간할 때 남자 그거 자릅니까? 안 자릅니다. 왜?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신체 절단을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 팔을 이렇게 볼 때 팔이라는 것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면 손이라는 어떤 신체의 시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깃들어야만 팔이 됩니다. 생명을 빼버리는 시체가 본질적인 겁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본질적인 겁니까? 예.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망각을 하고 거기에서는 비례성이 원칙이고 목적의 정당성, 피의 최소성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왜?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 앞서 말씀의 반복도 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가 토론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사회 정의 차원이라든가 인권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사형이라는 제도가 과연 잔혹한 범죄, 흉포한 범죄율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양방 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논거도 충분히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어쩌면은 오늘 이 주제를 놓고 가장 할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피해자 그 남편분께서 어렵게 저희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전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 토론 전에 전화로 저희가 내용을 담았는데 말씀을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가장 머릿속에 맴돕니다. 약간의 뉘우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약간의 뉘우침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문 앞에 와 있는 와중에도 살인을 하는 사람, 자기 변명밖에 안 하는 사람,
감옥을 가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과연 약간의 뉘우침이란 게 있었다는 게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 가족에게 받았던 고통은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와이프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두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려달라는 말보다 때리지 말아달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제 가슴 속에는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 말을 다 재판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잘 때마다 40개월 된 딸이 매일같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듣고 보고 있는 제 마음은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항소를 하긴 했지만 선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해준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원했던 거만큼 자기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건데 자기 바라는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은 하나를 알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토론은 실은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또는 피의자의 인권 측면에서 봤습니다만 이제 어렵게 저희에게 사전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이제 좀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도 사형제를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참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이런 입장, 어떻게 그런 흉악한 범죄, 정말 가족을 잃은,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잃은 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원한 격리가 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먼저 승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유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 깊이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예. 형사사법에 있어서 가장 포기 못하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라기보다는 원칙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에서 정말 마음 아픈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또 반대로 정말 오판이 된 판결에서 억울하게 한 사람이 돌아간 케이스가 나온다면 이 케이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어떤 정의라는 게 바뀌어질 수 있지만 그 바뀌지 않은 정의 위에 있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점에서 이 피해자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 가해자를 단순히 살인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피해자의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그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또 하나의 어떤 가치를 국가는 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가해자가 사후에 진정으로 그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지 성숙된 국가고 보다 안전한, 보다 나은 국가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가해자의, 그냥 피해자의 어떤 그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는 방식으로 그 한 가지의 어떤 그 아픔을 달래주는 하나의 그 사형을 실행하는 것만이 과연 국가가 해야 될 목이냐는 것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인터뷰해 주신 분 외에 다른 분들 모두가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밝혀드립니다. 저희가 한 케이스로 소개를 인터뷰를 한 부분이고요. 예, 이 교수님. 지금 이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 중에 뭐 세계적인 추세다. 또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은 누가 보호합니까? 어떻게 보호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자꾸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범죄자의 생명만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데 이 우리 모두의 생명은 누가 보호합니까? 어떻게 보호합니까? 또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치유한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사랑으로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그 치유 방법은 사실은 사적 복수인데 예전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난장판이 되니까 국가가 그나마 합리적이고 정당한 처벌을 함으로써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해주고 대신 거기에 대한 응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벌이 왜 응보 기능이 없습니까? 자꾸 듣기 좋은 이론, 이상적인 이론만으로 커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형벌의 본질적인 기능은 응보와 예방입니다. 그리고 오판 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오판 얘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죠. 그거 예전 절대주의 권력시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정치범에 대한 보복 불가합니다. 어렵습니다. 또 과학적인 증명으로 아주 확실한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합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사형 선고 안 하는 거 다 아시죠? 또 같은 재판을 3번 합니다. 1심, 2심, 3심에서 3번을 똑같은 사건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봅니다. 따라서 오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얘기 하시는데 우리 종교인 존중하고 또 종교 지도자 존경합니다. 예.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이 형벌을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가 국교가 아니죠. 따라서 종교인만의 형법이 아니고 비종교인도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두의 형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정 종교의 교리를 주장을 하시면서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니까 그것도 다 보호하자. 그러는 반면에 말없이 죄 없는 수많은 피해자가 1년에 한 10,000명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살인범죄 피해자가 연간 10,000명 이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 반론 듣겠습니다. 예. 우선 피해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분노와 슬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달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그 무기형이라고 하는 것이 또 20, 30년 지나면 또 가석방이 될 수 있다라는 또 그 현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단순한 무기형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거 평생을 후회하게 하면서 그 피해자에게 그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방식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강제 노동을 통해서 번 돈들 그것을 무조건 피해자에게 입금시키는 뭐 절차라든지 방식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과 달리 미국에서는 살인을 당한 피해자들이 연대를 해서 사형 폐지 운동을 하고 있고 해마다 한국 엠네스티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영철 그 흉악범 반인륜적인 그 흉악범 유영철 사건으로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여러 분이 그 숭고한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서 그 죽은 사람이 더 억울하겠죠. 살아계신 분이 고종원 선생님인데 이분은 사형 폐지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 복수심에 불탔지만 그러니까 자기 몸만 오히려 더 상하고 해서 이제는 그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을 영원히 격리를 하고 또한 그 순간적으로 죽여버려서 만끽하는 것보다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방식과 이와 함께 그 피해자에 대한 이 가해자가에 대한 속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요
우리가 지금 사형수가 60명이 있는데 피해자가 몇 명이지 아십니까? 207명입니다. 그 60명이 죽인 사람이 207명이에요. 그 중에 한두 분은 뭐 사형 반대를 하겠죠. 사형 집행 반대를 아마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아까 방금 전화하신 그 서진환이라는 악한에게 희생된 그 부인, 그 서진환은 사형도 선고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서진환이라는 그런 인간 이하의 자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최소한 가석방이 되어서 서울 시내 거리를 활보할 겁니다. 우이안춘이라는 자도 이 아주 좋은 외국인 교도소 시설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TV까지 잘 시청하고 놀다가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서울 시내를 활보할지 북경 거리를 활보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상식적으로 용납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똑같아요. 뭐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교화를 해야 되는데 목숨을 잘라서야 되겠느냐. 생명은 조름한데 국가가 어떻게 죽이느냐. 그리고 재판의 오판 가능성. 제발 재판의 오판 가능성 이전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건 뭐 이 교수님이 잘 반박을 하셔서 그런데 그리고 엠네스티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엠네스티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엠네스티가 만들어진 게 1961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엠네스티 이전에는 아마 유럽에서도 사형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엠네스티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이 그 전에 식민지에서 자행을 했던 그 고문, 그리고 불법 체포, 그리고 그 사형 집행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민간 조직입니다. 그걸 영국 정부에서 지원을 했어요. 이것이 그 1976년입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영국의 신문 가디언지에서 돈만 밝히는 엠네스티가 드디어 상을 받았구나 하고 비꼰 게 있습니다. 이 엠네스티가 미국처럼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항의한 거 봤습니까? 심지어 중국 같이 지2 국가에 있어서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걸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쇠고기 파동 버리니까 엠네스티에 제3국 뭐 어느 나라입니까? 스리랑카인가 어딘가에 있는 분이 젊은 그 31살인가 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나라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갔어요. 나는 엠네스티라 크는 그런 민간 조직을 경멸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뭐 고문을 반대한다,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유은춘에게 사형을 우이안춘에게 살인을 당한 가족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송 의원님께 드리죠. 먼저 가석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20년 이후에 가석방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는데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네네. 대부분은요. 그래서 20년 후에 반드시 그 사람이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제 보장한다고 했습니까? 예, 가능성을 그걸 가장 100%의 파지티브를 가지고 무조건 나와서 걸어 다닐 수 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30년 이상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가 형량이 올라가기 전의 얘기였고 그 전의 얘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만큼 흉악한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받았는데 가석방으로 나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석방 되는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그 행장의 정상이 굉장히 교도소 내에서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왔는 것이지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화성교도소에 잠깐만요. 가석방에서 재범할 확률이 51%라는 거 알고는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가석방에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발언에는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형제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변호사님은 전체적인 통계 숫자를 사형수를 누가 가석방을 합니까? 그럼 가석방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무기징역형을 받은 그 부분은 무기징역에 대한 말씀으로 정정을 하고요. 그게 사형이니까 그만큼 그만큼 그 위험한 범죄자들을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흉악범죄자들을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을 했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건 말씀을. 그렇게 형벌 제도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됐느냐는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감형 없는 종신 이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의 전면 개정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 개정 안에도 물론 사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허 교수님이나 저나 그 형법 개정위원입니다. 거기서도 다 형법 개정 안에 사형, 징역, 벌금, 구류 형벌이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원히 격리한다, 살려만 놓고 영원히 격리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영원히 격리하는 게 인권 침해는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모든 형벌은 다 인권 침해입니다.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죠. 벌금형, 벌금을 강제로 납입하게 합니다. 다 우리에 대한 해악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시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형 제도, 사형을 폐지하고 저분들은 무슨 감형 없는 종신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집행하지 않는 사형제는 유명무실하니 폐지하고 종신형을 두자 이렇습니다.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집행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판결로 선고하면 6개월 내내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명령이 있으면 5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들은 지금 제가 그 15년 동안에 10명이 넘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소신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지부동이고 이래서 그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때로는 종교단체라든지 인권단체 또 국제적인 이런 압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집행을 하고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형벌을 두면 됩니다. 지금 집행을 안 하니까 집행도 하지 않는 무기징역 사형 대신에 종신형을 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신형 얘기는 사형이 폐지된 다음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짧게 좀 부탁드리죠. 우선 형벌의 종류에 사형, 무기, 일반 유기징역형, 벌금, 구류, 가료를 별로 차별이 없는 그냥 형벌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쉽게 차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죽이는 것하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고 이것은 어느 유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형법 개정 18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에 일부 반대는 있었지만 다수 위원회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들어갔었죠. 폐지되고 지금은 개정안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진실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오판 가능성. 가장 사법에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가면 뻘떡 넘어가죠. 미국 오판의 가능성이 몇 %인 줄 아시나요? 0.1%입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생명을 그리고 한국에서 3심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와서 오판을 했고 했습니까? 미국의 얘기하시기 전에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됐었고 우리 비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잠시만요.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중요한 얘기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 중에 그 과학적 수사를 해서 본인이 자백이 있거나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그 살인 사건 이 아니고는 사형 선고가 된 예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시 그 상고를 해서 다시 이거 무죄로 또 파기환송되고 다시 또 상고하고 핑퐁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기 선고돼요. 그 지난번에 치과의사 사건이 있죠.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건 중에서도 판사가 고심을 하고 고심을 한 다음에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심 문제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물론 그 사형 논란과 관련해서는 짚을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흉포한 범죄자를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사형제를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아까 폐지 이후에 논의돼야 된다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절대적 종신형, 다시 말해서 감형이 없는, 가석방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이 격리를 시키더라도 살려놓는 격리냐 아니면 목숨을 뺏는 격리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지적까지 나오셨는데 여기서 실제로 사형수들을 43년 동안 만나왔고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논의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 민성동 선생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43년 동안 사형수들 그 교화 작업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동안 몇 명의 사형수 정도나 만나셨던가요?
제가 만난 숫자는 한 70여 명 되는데 예. 그중에서 한 50여 명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예, 70여 명 중에 50여 명은 이미 집행이 됐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 최초의 그 사형수를 만나게 됐을 때, 뭐 그 다음은 아니겠습니다만 막연한 편견이나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었죠. 예.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그 사형수 제가 일을 하게 된 거는 신부님께서 장례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장례미사를 도와주면서 신부님께서 그 사람들이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평온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셔서 그부터 제가 이 사형수들을 만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계속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동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형수를 만나시면서 네.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그 지금은 변호사인데 어느 법원장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예. 맨 마지막 글에 정말 이런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 그분이 사형 집행 당시 그 자리에 입회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그렇게 쓰셨더라고. 정말 이런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근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13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는데 물론 처음에는 흉악범이 들어왔어요.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너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런 사람을 죽여도 될까라고 제 자신도 의문이 날 정도로. 지금 말씀의 취지는 범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그 범죄에 알맞는 형벌인 사형을 선고받았던 그 사람이 네. 결국 그 집행 순간이 왔을 때는 이미 교화가 돼서 그때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역질문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흉포한 범죄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도 함께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유족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그 고영원 씨에 대한 얘기를 저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처음 이분도 가족 셋을 한꺼번에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정말 그 유형 처리를 내 앞에서 내가 죽는 걸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났는데 당신이 생각하시기를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국가의 문제지. 국가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그 범죄 피해자의 유족의 인터뷰 또 이번에는 그 사형제 폐지 입장을 갖고 계신 실제로 사형수들에게 봉사활동을 계신 분의 입장, 양측의 입장 이제 다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불거진 것이 이제 격리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형 선고를 받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그 사람과 품성이 이미 그 교화가 이루어진다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교수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쯤 되면 다 겸손해지고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악한 감정으로 눈 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그 일반적인 예를 그 사람을 돋보기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죽을 때쯤 되면 뭐 악한 감정 가지고 죽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본래 또 그런 반면에 헌재의 표현과 같이 모든 인간은 이 생존 본능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지금 자꾸 그 범죄자의 생명만 가지고 살고 죽는 게 굉장히 큰 차이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은 죽고 사는 거 문제 없습니까? 더 큰 차이죠.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절대적 법익이긴 하지만 법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럼 범죄자는 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래서 국가가 우리 자꾸 국가나 사회 탓을 하는데 사회 환경 탓을 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방법이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빈곤 퇴치해야 된다. 사회 문화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언제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 사이에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무책임한 발언이죠. 예.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사형을 집행하자고 사형 제도를 두자고 하는 사람이 인권 사상이 없습니까? 생명 중요한지 모릅니까? 다 알죠.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온 방법이니까 섣불리 폐지하는 것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건 두고 대신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 각자에게 인성 교육을 하고 사회의 부조리나 부정이나 부패를 없애고 이렇게 다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형을 그렇게 섣불리 폐지하는 건 위험하고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예. 먼저 아까 그 중국인 굉장히 흉악한 중국인이 지금 우리가 곧 그 외국인 교도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외국인 교도소에서 계속해서 그 무기징역을 받을지는 전혀 모르는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령상 규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년 후까지 텔레비를 보고 존재한다는 것은 다소간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서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실까봐 아마 그거는 향후에 어떤 형식으로 집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걸. 아니죠. 대전교도소 아니면 수원교도소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외국인 교도소는 맞는데 외국인 교도소로 반드시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논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무고한 이제 시민의 생명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형사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인데 제가 이제 정말 제 선배님이신 이영란 교수님께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정말 사형을 집행한다면 무고한 시민이 보호되는 것이냐는 거죠. 정말 위험한 최선을 선택해서 정말 한 사람의 그 흉악범죄들을 죽이면 그로 인해서 그 흉악범죄가 발생하지만 않으면 당연히 사형제도를 집행해서 그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서 그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형제도의 어떤 집행은 사형제도에 대한 어떤 생각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보장이 안 된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보장이 된다고 보고 승현님은 보장이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예방 얘기했었죠. 형벌의 기능 중에 너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남의 목숨 함부로 건드리면 빼앗으면 너도 네 목숨도 위태롭다 하는 심리적인 강제, 억제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해 있습니다. 선이 나오면 착한 사람이고 악이 악한 쪽으로 나가면 범죄자가 되는 것인데 이 마음속에 자기가 그 저울을 이용해서 강력한 형벌을 예상하면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 기능을 아까 기껏 말씀드렸는데 왜 그게 보장이 안 된다고 봅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만 증거입니까? 마음속의 심리적인 억제 이것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박 교수님 또 반론. 그 이야기는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건의주의 시절에 황성도 장관께서 2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사형수가 많이 났느냐?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 말에 23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살인사건이 적었느냐? 오히려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영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늘 부합한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제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당시에 대학으로 있을 때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우선 사형제도를 존폐 문제에서 보니까 약 한 60% 이상이 사형제도를 찬성을 하고 한 30% 정도가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게 그 60% 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함께 했죠. 그렇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했을 때 사형제도는 폐지하겠느냐. 사형제도 찬성한 사람 1,004명 중에 369명, 약 37%가 그러면 사형제도는 폐지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아까도
사형이야말로 무고한 백성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도 같은 논리가 불가능할까요? 저는 거기서 갔거나 버금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방청석에서 하신 말씀이 뭐 사형 지금 대기자들 혹은 사형수들이 집행하기 전에 많이 교화가 되더라 하는 얘기인데 저도 그 사형 토론을 과거에 EBS라든가 뭐 다른 방송에서 하면서 그 반대로 나오신 그 교수님들 학자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들이 그 교도소에 가서 만나보면 다들 교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울 그 구치소에 있는 그 교도관들하고 내 사석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한 말씀 해드릴까요?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운동가들, 종교 관계자들 오면 사형수들이 그렇게 양순해진답니다. 아주 양순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 사형수들은 절대 불가침의 신승준재입니다. 제일 겁을 냅니다. 다른 그 구치소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짓을 해도 더 처벌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전부 다가 아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자꾸 우리가 얘기하려면 짧게 하라고 하고 기회를 잘 안 주시고.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요. 100분의 시간 동안에 그냥 제 나름대로는 아마 비슷하게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민 농객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시간 때문에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교수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예,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손 드신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승재현 위원님께. 승 위원님께, 예. 여쭙겠습니다. 승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권을 고귀하다는 입장에서 사형제 폐지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피해자나 그 가족분들이 겪게 되는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위험한 최선과 덜 위험한 차선, 피해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최선이고 어떤 게 차선일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의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은 판단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약간 현학적인 수식을 해서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를 판단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나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게 피해자의 가족엔 당연히 그게 정의죠. 그 정의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력을 할 것이냐, 정의의 실현에, 그러니까 실현에 있어서도 정의는 필요하다는 거죠.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도 필요하고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가 동일하게 필요하듯이 판단적 정의도 필요하고 실현적 정의도 필요한데 그 실현적 정의적 차원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을, 보복적 감정을 해결해주는 단순한 사형이라는 어떤 제도적 집행이 아니라 아까 허일태 교수님께서 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사람, 그 어떤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진짜 무기형 정도의 진짜 감형 없는 무기형을 만들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개선하고 교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진정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그 사죄를 그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좀 시민농객 질문의 요체는 그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감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석방 제대로 나왔을 때 피해자 유족들이 혹시 재범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피해를 볼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말씀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을 허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그 불안감 맞습니다. 하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전제돼야 되고 물론 법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만 이러한 불안감은 우선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그 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둠으로써 불안감은 똑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존치를 대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형제도는 그냥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논제인 것이 같아서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 존신형이 없는 상태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행 그 양형제도에서 절대적 존신형이 있다면 그 말씀이 좀 맞는데 지금 없는 이야기죠.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희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1분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긍정의 오류를 범하시는데 지금 이제 무형을 받으면 20년 있어야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럼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석방위원회가 20년째 가석방을 해준다는 전제 속에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과연 그 어떤 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이 이런 흉악한 범죄자를 20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가석방을 하겠느냐는 뭐 저희가 지금 케이스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면 그 불안감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민논계. 예.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하실 때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국민의 세금도 아깝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용서라는 덕목도 있지 않습니까? 폭력에는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법에는 정말 용서라는 덕목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렵고도 난해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책에도 썼다시피 저 역시 생명 존중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형을 지금 선고받은 사형수들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신 분이 수사 기록을 봤다면 저는 질문을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예컨대 유영철이 같으면요, 교회 옆에 자기가 신을 믿는 사람을 워낙 미워해서 교회 옆에 있는 노인들, 제일 첫 피해자가 대학 명예교수 하시는 부부죠.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아무 죄 없이 해모로 머리를 때리십니다. 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부를 죽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인을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무 죄 없는 여성은 불러서 성폭행을 한 다음에 토막을 냅니다.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에 아주 토막을 내서 증거를 인멸합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고 10명을 죽인 강호순이 같은 자들이 우리가 신문에 보면 전부 다 치를 뗍니다. 몸을 부들부들 뗍니다. 근데 그 수사 기록을 보고 범죄 사진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건을 저는 합의부에 국선 변호를 하면서 수 없는 기록에 그런 사진을 수없이 봅니다. 사진을 보면요, 변호를 하고 있는 변호사인 내가 몸이 떨립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도저히 구치소에 가서 그 흉악범을 집견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만나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자를 존중받지 못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스스로 인간의 길을 이미 포기한 자들입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교환을 한다고요? 저는 범죄 생텐서는 믿지는 않습니다. 롬브로조가 얘기했던 범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것은 믿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범죄인으로 된 데는 사회도 일부분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그걸 감안을 합니다. 재판부가 그걸 감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도 사회적 책임부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이런 자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는데, 최근에 이 사형에 대해서 워낙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뀜으로써 우이한충 같은 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존중받지 못할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사건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똑같은 생명 아니냐 하는 이게 생명 일반론적인 질문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민논객 질문까지 받았고요. 오늘 한 분 더 있나요? 질문하실 분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뜨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시민논객들도 이 논의를 지켜보시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불안감 얘기하는데 피해자의 재범 또는 보복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물리적 약자, 여성, 어린이, 또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감을 말합니다.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형벌이 있어야 되고, 자꾸 위험한 최선이라고 하는데 최선 아닙니다. 누가 사형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까? 불가피한 방법이죠. 할 수 없으니까 두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리고 허 교수님은 아까 어떤 장관님께서 사형을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범죄가 극악한 범죄가 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지금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흉악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효과를 증명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고 안 보이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또 범죄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 수단으로 그런 대책으로 형벌이라고 하는 형벌 중에 사형제도라는 걸 두고 있고 이것을 섣불리 없애버리면 더 위험하게 될 것 같아서 이걸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게 사형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또 기타 안전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시면 폐지할 날이 더 빨리 오겠죠. 예. 예. 네. 2009년에 우리나라는 EU하고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같은 사람이 잡혔지만 도망쳐서 EU 국가에 있었더라면 이제 거기서 범죄를 인도를 한국에 하게 되면 EU에서는 이제 사형을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한국에 이송을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 비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냥 법대로 이야기합시다. EU에서 잡힌 반인륜적 흉악범은 한국에 오더라도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제11조가 말하는 모든 법 앞에서의 평등일까요? 이상입니다. 예. 근데 자꾸 EU 얘기하시는데 EU에 베네수엘라는 무슨 150년 전에 사형을 폐지했고 저 그 이야기를 안 했고요. 아니, 제발 대개 폐지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죄 인도 조약 때문에 제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EU에서 송환된 EU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송환된 사람은 협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안 받고 집행도 안 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당한다. 그래서 차별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형의 존폐 논란의 어떤 이유로 돼야 될까요? 법 앞에서 극단적인 이유가 예외가 아니라고요. 중간에 자꾸 자르셔요.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합의한 정의가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의라고 합의한 내용이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들 부인하지 않겠죠. 우리 지금 그 사형을 규정한 그 형법 조항들이 있고 형사소송법 465조는 사형을 선고를 하면 6개월 안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그 집행 명령문에다 사인을 하면 5일 안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 법무부 장관이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전부 다 이게 그 형사소송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제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우리가 합의한 정의입니다. 이걸 일단 실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교수님들 생각이 그것이 정의라면 빨리 우리 국회에서 이게 사형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전자가 정의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 범죄인 인도 조약 얘기를 하는데 국제적인 체면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 더 위험한 방법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합니까? 국제적인 체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범죄인 인도 얘기는 물론 국가 간의 상호 조약을 체결해서 신사적인 협정을 지켜야죠.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 도주하면 그걸 막으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를 제대로 하고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범죄자가 외국에 도주 못하게 해야죠. 또 외국에서 범죄의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면 거기서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너무 과대한 그런 방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론까지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형제 애초에 저희가 주제를 놓고 논란을 짚어볼 때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사형제를 존치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또는 목적 또는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 사형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목적 또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건지 약 시간상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고 오늘 토론 매듭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재현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논정하고자 했던 게 사형제도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영남 교수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국민에 대한 보호적 차원, 범죄 예방적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사형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담론을 끌어내는 것은 이 사형제도의 어떤 문제보다는 범죄 예방적 정책, 어떻게 사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논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없어서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형벌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정의의 실현의 문제는 단순하게 그 피해자의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통합된 성숙된 국민의 의식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그 가해자를 단선적이고 직선적이게 사형하는 것보다는 허일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더 성숙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책 원장님. 이제 정치범이나 정말 억울한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이한 춘이나 수진환이처럼 사형이 선고되어야 우리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 인간들이 지금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심지어 어떤 흉악범들은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문제는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60명 사형수 수감된 자들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악령들입니다. 혼자그들 악령들이에요. 우리가 흉악한 영화 보면 등장하는 살인범들 있죠. 그보다 더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국가가 계속해서 생명을 존중한다 해서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격정하는 흉악범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피해자 가족들을 위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형수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왜 새 정부에게 이것을 미루느냐. 지금 이명박 정권이 지금 남아있는 이 임기 한 달여 안에 이 사형 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 교수님. 반인륜적 범죄는 결코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는 언제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차원 더 높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 국가가 명령하면서 또 한 사람을 사형제도라는 형식으로 죽이는 잘못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자 인권국가로서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최소한의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국가, 윤리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좋지만 형법은 불가피하게 필요악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형제의 존폐는 국가의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어떤 경우는 70%까지 올라가는데 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이 사형을 그대로 두자고 하면 그건 국회에서 그대로 그 법을 유지를 해야 되고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폐지해도 되겠다. 없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유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자꾸 대안으로 내세우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 아무도 검증한 바도 없고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검증 안 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제도를 대안으로 삼자고 하면서 섣불리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논의를 이어가 주신 네 분의 토론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민논객 방송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형 끊이지 않는 논란, 아마 앞으로도 이 논란이 이어질 텐데 오늘 100분 토론을 통해서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